자, 우리 교재 203페이지 적용 대상 행위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용 대상 행위는 다 묶어서 한 문제 정도 구성이 되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게 최근 8년 동안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정도 구성이 됐습니다. 해서 자, 이제 건축부터 검토합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 행위라고 하는 것은 건축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대수선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용도 변경이라는 개념 총 세 가지 범주로 보게 됩니다. 해서 자, 건축은 비교적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영역이 워낙 기초적인 부분이고요. 건축 규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슈가 되고 있죠. 해서 건축이라고 하는 거 5개를 묶어서 부를 때 우리가 이것을 건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고 하는 거 5개를 묶어서 부를 때 건축이라 부릅니다. 신축이요. 자,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롭게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 또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뭐 신축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증축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 거, 하나를 위해서 봤을 때 가장 넓게 펼쳐진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정의합니다. 연면적, 각층 바닥 면적이 합계했었고요. 층수나 높이를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거의 시험에 나올 만한 이슈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개축이라고 해서 겁나 길게 되어 있는데 키워드 철거하고 종전 규모 이하, 종전과 같은 범주 내다 하는 것은 철거하고 종전 규모 이하를 뭐라고 한다? 개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재축은요, 멸실의 종전 규모 이하 해서 재축은 정의가 겁나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 법이 개정되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멸실의 종전 규모 이하. 그럼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증축과 개축과 재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 증개, 재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증개, 재축이라고 하는 거 기존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게 된다. 그리고 제일 거슬리는 게 이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걸 우리가 이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그래서 이전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세법할 때도 주요 이슈가 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주요 구조부 기본 정의 알아야 되죠. 내기, 바보, 지주 해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 계단 이렇게 6개를 뭐라고 한다? 주요 구조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요 구조부를요, 키워드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이렇게 정의한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자, 이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붕괴 등으로 건물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밧줄로 동형 맵니다. 주요 구조부를 동형 매고 기준기로 끌고 갑니다. 질질. 그래서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이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콘크리트 건축물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건물 무너져 버리니까. 여기서는 어디에서? 바로 목조 건축물에서만 쓰이는 기법. 그래서 아주 옛날에 10여 년 전에 구성, 10년 넘었어요. 해체하여라고 장난을 치거나 같은 대지를 다른 대지라고 장난을 치거나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요즘엔 거의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까지를 우리가 건축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뒤에서 뭐 자세히 보시겠지만, 자, 이런 건축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허가권자,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도 있는데 제주시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이슈가 되는 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라. 그런데 자, 특별시는 광역시 단위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뒤에서 따로 공부할 주제인데요. 미리 외우셔야 돼.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거 5대5입니다. 이건 허가를 할 수 없는 것만 내오시면 돼. 공장 창고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누가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된다라고 하는 걸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자, 공장 창고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법조문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데 중간에 괄호 열고 공장 창고 제라고 돼 있죠. 이 문장 법조문 외워봐도 쓸모가 없다고 공장 창고만 외우시면 돼. 공장 창고는 어떤 경우에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편 이 건축 중에서요, 지금 이제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에 높이 3m 이내 증축,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 증계 재축처럼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위는 어떻다?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걸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나중에 좀 시간 되면 외워보는 걸 치고요. 여기서 이슈, 가장 간단한 거, 건축 신고 있으면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건축 신고 있으면 어떻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자, 근데 이 건축 신고 효력은요, 1년 내 착공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건축 신고의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 뒤에 사족 보지 마시고요. 1년 내. 이건 이제 어디랑 비슷한 논리 보자면 도시개발법을 보다 보면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1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실시계획 인가 떨어지고 나서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앞쪽은 1년, 뒤쪽은 2년 이렇게 가듯이 얘도 그냥 단순하게 1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 문제는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되죠. 왜? 1년이라는 표현을 쓰면 예외를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오류 시비가 나와요. 그래서 6개월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문제 통해서 관련된 쟁점들을 확인하겠습니다. 교재 203페이지 개축 천재 지변에 의해서 멸실된 경우 이미 틀렸죠? 개축은 철거하고 뭐가 된다? 종전 규모 이하. 근데 얘는 멸실의 종전 규모 이하. 이건 이제 굳이 해석하면 재축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개축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넘어가서 204페이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 대상이다 해서 좀 지저분했어요.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내 예시값에 뭐가 있다고요?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인 건축물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대단히 까다로웠던 지문이에요. 2번 지문이요.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높이를 2m 증축할 경우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포인트는 뭐죠? 자, 3m 이내 증축은 어떻다?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게 포인트. 어렵습니다. 자, 3번.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4번의 중간에 1년 나와 있죠? 4번에 1년 나와 있죠? 오른표요. 물론 이제 지금 법령 개정 때문에 썩 좋은 지문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에 1년. 그 다음에 5번에 6개월 해서 틀리게 뽑았죠? 6개월 해서 틀리게 뽑았죠? 그럼 이제 문제 출제하는 기술을 분석해 보셔야 돼. 신고 대상 건축 행위가 뭐다. 이런 크게 포인트가 안 되는 거야. 답으로 안 뽑는다고. 틀리든 맞든. 그래서 건축 신고 있고 나서 1년 내 착공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건축 신고 효력은 없어지게 된다. 요게 출제 이슈. 그 다음에 204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25회 때 나왔습니다.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몇 번? 5번. 다 5번 써 있잖아요. 해서 1번, 기억번. 건축물이 없던 나대에서 새롭게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 뭐가 됩니까? 신축. 니은번 5층의 건축물인 대지의 층수를 7층으로 늘렸다. 이건 자 증축이죠. 디귿번 멸실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 재축이죠. 리을번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면 이게 뭐가 된다? 이전. 그래서 답 몇 번? 5번. 지금요 5번 아닌 게 드물어요. 이 문제도 그 전에
5-1에 그때부터 데이터 분석해봤는데 그때부터 한 번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안 나왔다고. 그래서 수험생 출제인 입장에서는 건축 한번 내면 학생들만 거의 쓰러질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갖고 아무거나 다 깔아놓고 나서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좀 유치했던 문제 패턴이 되겠고요. 이게 건축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수선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되는데요. 자, 대수선. 자, 의미가 그렇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겁나 많이 뜯어 고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대수선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을 많이 뜯어 고치게 되면 안전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제 대수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허가 소규모 대수선 행위는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지금 많아 보이는데 8개인가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6개는 이미 날로 먹는 겁니다. 바로 주요 구조부 얘기죠. 내기, 바보, 지주. 8개에서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되게 간단하다고요. 내기, 바보, 지주.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는 거 대수선. 내력벽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대수선. 기둥을 증설 해체하는 거 대수선.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거 뭐가 된다? 대수선. 왜 자꾸 넘어가죠? 그래서 요렇게 기본 구조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지금 이제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자,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있죠? 지금 왜 자꾸 넘어가죠? 다시. 자, 지금 이게 왜 움직이지? 자, 다시 가서 보시게 되면은, 자,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바닥 나와 있죠? 중간에 바닥 나와 있잖아요. 아니, 내기 바보 지적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볼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 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자, 그 다음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그래서 이 구조를 보게 되면요. 증설 해체의 경우에는 제약이 없이 다 물어본다. 대수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선 변경은 셀 수 있다면 3개 또는 30제곱미터 숫자 자체는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는 거 대수선, 내력벽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거 대수선, 기둥을 증설 해체하는 거 대수선,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대수선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바닥,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거 대수선. 자, 그 다음에 볼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대수선. 지붕틀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대수선. 그 다음에 주 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거 대수선. 우선 여기까지 내기, 바보, 지주 요 그림을 가지고 대부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슈가 되게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도 뭐가 된다? 대수선. 이게 아주 오래전에 한번 출제 포인트가 됐어요.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거 주요 구조부는 아니지만은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손보게 되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슈. 그 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거. 이게 뭐냐면 집 2개를 트고 지내는 거. 이것도 다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수선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 또는 그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에서 마감 재료 정도가 키워드가 될까요? 거의 출제될 이슈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가지고 주로 대부분의 문제는 뭘 가지고 내기, 바보, 지주를 가지고 출제 이슈로 삼습니다.
그런데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앞에서 증축, 개축, 재축 이전도 기존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그중에 특히 증계, 재축 해서 어떤 행위가 증계, 재축에도 해당되고 대수선에도 해당되게 되면은 이때는 뭐로 해석한다? 증계, 재축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옛날엔 좀 이슈가 됐는데 요즘에 역시 출제가 안 되는 영역. 대수선 6개만 줄줄줄 외우시는 거예요. 6개가 중심 이슈. 내기, 바보, 지주라고 하는 거 요것만 세팅을 하시면 대략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수선이라는 것을 하려면요.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수선 할 때도 다 허가를 받아라. 그런데 소규모 대수선 행위는 신고하면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게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이게 제일 힘들어. 소규모 건축물의 상징값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문제 구성할 때는 2층에 18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대수선. 이걸 가끔 구성을 해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작년 문제에서 작년인가 재작년 문제 출제 포인트가 됐던 것이 바로 6개 수선이 출제 포인트가 됐습니다. 앞에서 증설 해체 또는 수선 변경 등이 뭐가 된다? 대수선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개 수선 시리즈는 어떻다?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수선은 안 나와요. 수선 포인트가 아니야. 증설, 해체,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6개 수선은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공부하셨다고요. 근데 출제위원들의 문제 구성을 항상 뒤로 업어치기 하거든요.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시 갑시다. 대수선. 내기, 바보, 지주. 증계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숫자는 큰 포인트 안 됩니다.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볼을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자, 그 다음에 주계단 외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마감재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건축물이 3층 미만이고 200 미만,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 되게 되면 어떻다?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요 하나 외우시고 나머지 6개 수선 들어가면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해서 증설, 해체, 변경은 규모 불문하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수선은 어떻다?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05페이지 가서 또 지문 보면서 내용들 확인해 가겠습니다.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 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일 때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좀 어려웠던 지문이죠. 그래서 아까 자,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할 때 내력벽 같은 경우는 증설, 해체는 규모 불문이었었고 수선 변경은 얼마? 30 이상일 때 어떻다? 대수선. 상당히 까다로웠던 지문입니다. 두 번째, 주계단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계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수선의 정의 두 번 지문 구성이 됐고요.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자 206페이지 연면적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 대상이다 라고 해서 오름표요. 그리고 어렵게 나왔던 게 29회 때 문제입니다.
29회 때 나왔던 거 건축법령상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뭘 찾으라는 얘기야? 허가 대상을 찾으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신고를 하면 허가를 본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그럼 뭘 골라라고요? 허가 대상을 고르시오. 이게 이제 건축과 대소를 묶어서 이제 구성한 케이스인데요. 1번 뒤에 증설 나와 있죠? 허가. 답 1번. 1번에 끄트머리만 보자고 그랬잖아요. 제발 문제 푸실 때 또박또박 다 보지 말고 끄트머리만. 증설 나와 있죠? 아까 수선은 다 뭐다? 신고 대상. 증설 해체 변경은 뭐가 된다? 허가 대상. 답 1번. 증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뭐냐면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왜? 법에서는 신고 대상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허가 대상을 고르시어버리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져요. 4개를 소설 써야 되니까. 그냥 출제위원으로 귀찮으니까 신고 대상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달리 표현하면 허가 대상을 고르시오. 답은 1번 증설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공부를 할 때부터 법 좀 분석하고 들어가면 되게 쉬워져요. 근데 막연하게 외운다라고 신경 쓰면 답을 전혀 못 골라요. 2번 질문. 지금 연면적 180제곱미터 그리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 아까 우리 따로 외웠던 것도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는 어떻다?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번 끄트머리 수선 나와 있죠? 3번 끄트머리 수선 나와 있죠? 4번 보니까요. 1층이 50제곱미터, 3층의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 2층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2층이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가 돼야 됩니다. 오타가 있어요. 자, 3층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럼 이제 합이 80제곱미터니까 아까 연면적 합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어떻다? 신고하면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층으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신고 대상.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는 단층 건축물의 신축. 그럼 이것도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이 해당되니까 어떻다? 신고하면 어떻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 대상이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고 대상 건축과 신고 대상 대수를 다 묶어서 구성했던 사례. 해서 어찌 됐든 간에 자, 이 문제 대단히 어려웠었고요. 외우기, 풀기가 만만치 않았었고요. 다시 갑시다. 이미 한번 답이 됐으니까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다? 대수원 중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똑같은 문제 안 나올 테고요. 어찌됐든 간에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대수원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신고 대상을 물어봤던 신고 대상 아닌 걸 고르시오를 물어봤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고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 용도 변경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거. 용도 변경 문제는 아까 8년 동안 4문제가 나왔으니까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가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미 자체를 이렇게 가셔야 돼. 건축물은요, 사용하는 형태에 따라서 30개로 분류합니다. 사실은 29개인데 시험용으로는 30개. 자, 이 30개 건축물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소위 안전도에 따라 구분하면 9개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건 토지에 있어서 국토기획법에서 용도 지역만큼이나 중요한 쟁점. 왜? 건물의 종류를 외우게 되면요, 법조문의 의미가 다 이해가 되시게 됩니다. 해서 자, 일단은 이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용도 변경은요, 3가지입니다. 허가 대상, 신고 대상, 변경 신청 대상에서 총 3가지. 허용도 있는데 주로 3가지.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그 다음에 변경 신청. 아까 우리 건축과 대수는 허가와 신고로 끝난 데 비해서 용도 변경은요, 허가, 신고 외에도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 거 총 3가지가 있게 됩니다. 허용까지 하면 4가지인데 허용은 쟁점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자, 힘들지만 건축물의 종류라고 하는 것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9개 시설군 순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해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의 시설군, 전기,
통신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군, 그 다음에 5번째가 영업시설군, 그 다음에 6번째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군, 그리고 주거 업무시설군, 마지막 그 밖의 시설군에서 순서 의미 있습니다. 자산 전문 영교 근죽의라고 해서 9개 그룹, 자산 전문 영교 근죽의 9개 그룹을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힘들지만 2년에 한 번 꼴이니까 이건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 우리 아까 건축 대손 다 묶어서요. 지금 8년 동안 2문제 정도밖에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근데 용도 변경은 8년 동안 4문제니까 충분히 투자를 해 주실 주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다시요. 건축물은 사용하는 형태에 따라서 30개. 자, 우리가요. 건축법에 따르면 우리가 자, 이걸 많이 공부하지 않았는데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건축물 대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건물을 만들면요. 허가를 받은 다음에 사용 승인이 있게 되면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에 관한 사실관계를 다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요. 주민등록등본 뭐 이런 게 나오듯이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건축물 대장이라는 데 등재가 되고요. 나중에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대장 혹은 임야 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외부의 사실관계를 공시합니다. 그래서 대장이라고 하는 개념, 대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보면요. 이 30개 중에 어느 하나의 용도군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건물의 종류가 뭐냐라고 하는 게 건축물 대장에 표시가 돼요. 그런데 이 30개 용도군은요. 안전도에 따라서 9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높고 밑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약하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어떤 합리적인 어떤 추론의 문제도 아니고요. 심지어 순서가 위아래가 바뀐 적도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냥 그 얘기인즉슨 기계적인 암기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구조로 가셔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라고 하는 것. 여기는 용도군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 번 보시면 금방 캐치, 이름이 비슷하니까 자동차 관련 시설. 해서 어떤 건축물을 주차장, 세차장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면은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면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것을 9개 중에 어느 하나의 그룹을 분류하면 자동차 관련 시설군으로 구분합니다. 두 번째, 운창공 위참여장. 머리 긁어 따서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요. 운수시설이라고 하는 거,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원 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례 시설이라고 하는 거, 운창공 위참여장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하게 됩니다.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하는 게 뭐라고요? 운창공 위참여장이라고 해서 운수, 창고,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원 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 시설. 종류는 뭐 별거 없고요. 운수 시설 같은 경우는 뭐 저런 거죠. 공항, 역사라든가 항만 역사, 철도 역사 이런 것들을 건물, 정물 대장을 떼보면 운수 시설, 창고 공장 의미 없을 테고요. 자, 주유소 등을 가리켜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분류합니다. 주유소 건축물 대장 뒤에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나와 있고요. 자원 순환 관련 시설, 고물상 등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묘지 관련 시설, 화장 시설, 봉안당 등을 얘기합니다. 납골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게 장례 시설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 용도까지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거의. 물론 29회 때 세부 용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거의 사람 죽이는 문제였는데 하여튼 간에 운창공 위참여장. 이게 두 번째 시설군, 산업 등의 시설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세 번째 시설군, 자산전에서 전기통신시설군이라고 하는 거. 전기 관련해서요, 발전시설하고요. 자, 통신 관련해서 방송통신시설.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 시설군 문화 및 집회 시설군. 이름 똑같습니다. 문화 및 집회 시설. 우리 앞에서 공부 한번 하셨다. 동식물원 제외, 다중생활시설, 준다중생활시설. 이 파트에서 다중이용시설, 준다중이용시설 할 때 동식물원 제외라고 하는 문화 및 집회 시설 중에서 동식물원은 다중이용시설, 준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시설, 자, 대형교회, 대형 사찰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숫자까지 알 필요는 없고 500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위락시설, 밤에 문화해서 카지노 영업소, 무도장, 나이트클럽, 무도학원, 이런 춤배운 학원, 이런 것들을 위락시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에서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등 뭐 큰 이슈는 되지 않을 거예요. 아까 이제 다중이용시설 할 때, 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관광휴게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광숙박시설은 포함이 된다. 이런 것들을 갖고 아까 문제 구성했던 거 한번 보셨고요. 그래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은 네 번째 시설군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그리고 관광휴게시설까지 네 가지가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 속하게 된다. 다섯 번째요. 영업시설군이라고 하는 거. 영업시설군 돈 내고라고 이렇게 가셔야 돼. 돈 내고 물건 사는데 판매시설, 돈 내고 운동하는데 운동시설, 돈 내고 자는데 숙박시설, 돈 내고 또 자는데 다중생활시설에서 이 다중생활시설은 규모에 따라서 이종 근생시설로 분류하기도 하고 영업시설군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 주실 것. 자, 이 정도가 영업시설군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될 것이고요. 자선 전문 영교해서 여섯 번째 시설군 바로 자 교육 교수야 의노 이렇게 이제 끊어서 외우는데 교육 연구 시설이라고 하는 거, 수련 시설이라고 하는 거, 야영장 시설이라고 하는 거, 의료 시설이라고 하는 거, 노유자 시설에서 교수야 의노라고 해서 교육연구시설, 학교, 학원 등을 주로 의미하게 됩니다. 수련시설, 유스 호스텔이라고 하는 거, 야영장시설 큰 의미 없고요. 의료시설, 병원 등을 얘기합니다. 노유자시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해서 여섯 번째 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교수야 의노해서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린생활시설군에서 1종 근생과 2종 근생으로 구분을 지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근생시설은 종류가 워낙 많아서 외울 수가 없어요. 의원이라든가 이런 뭐 통계사무소, 슈퍼마켓 이런 것들 하여튼 종류가 워낙 많아서 때려 죽여도 못 외웁니다. 그래서 1종 근생만 해도 무려 14개 종으로 구분을 하게 돼요. 근데 14개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중점이 막 찍혀 있어가지고 세부용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물어본다. 근생시설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식당 같은 건 보통 2종 근생시설로 분류를 하고 노래방도 2종 근생시설. 자, 그럼 1종과 2종의 구분점이 뭐냐? 없어요. 그냥 지들 내킨 대로 1종이라 그랬다 2종이라 그랬다 또 바꾸기도 했다가 하여튼 규칙이 없습니다. 해서 자,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 편의시설 등은 다 어디로 분류한다? 근생 시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자산 전문 영교 근까지 보셨고요. 여덟 번째 주거 업무 시설군이라고 해서 주거 업무 시설군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얘는 이제 이런 게 있겠고요. 업무 시설과 교정 및 군사 시설에서 단독주택은 우리 학기론 할 때도 공부했었죠. 해서 자 협의의 단독주택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다중주택 3층 이하에 330 이하, 다가구주택 3층 이하에 660 이하. 그다음에 공관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주택법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주제예요. 그래서 자 단독주택, 그에는 협의의 단독주택. 협의란 말은 없어요. 그냥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을 그냥 단독주택이라고 부릅니다. 다중주택, 하숙집이라고 해서 3층 이하에 330 이하.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바로 3층에 660 이하. 공관은 청와대 이런 것들을 공관이라고, 총리공관 이런 것들을 바로 공관이라고 단독주택의 일종이에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거, 아파트 연립타세대 기숙사, 아파트 5개층 이상이 주거 용도로 쓰이는 거,
연립 4계층이야. 그 다음에 660초가면 연립 다세대라고 하는 것은 4계층 이하 660초 이하가 되면 다세대, 그 외 기숙사까지 이런 것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얘들은 띄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용도군이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고, 아까 협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공간 등은 건축물 대장을 띄어보면 단독주택이란 용도군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업무시설은 국가시설대 청사라든가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정 및 군사시설은 교도소, 군부대 이런 것들 이고요. 그 밖의 시설군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라서 축사와 작물 재배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물의 종류라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자, 지금 30개 용도군, 9개 시설군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그 순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시설군 기준으로요.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시설군 기준으로 위에서 밑으로 내릴 때는 다 신고하면 된다. 같은 시설군, 다른 용도군은 건축물 대장의 내용을 바꿔주셔야 하는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같은 용도군일 때는 그냥 허용으로 분류합니다. 물론 근생시설 같은 경우는 1종과 2종 간의 다른 용도군인데 일반적으로 허용으로 보는데 거기 또 예외도 있어서 거의 복잡스러워요.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 접근해 가실 때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같은 시설군, 다른 용도군은 어떻다? 변경 신청, 건축물 대장의 내용을 변경해 달라라고는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다시 올라갈 때 뭐라고요? 허가, 내려갈 때 신고, 같은 시설군, 다른 용도군일 때는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 되게 쉬워 보이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 이 순서를 외워야 되거든요.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순서를 미리 알고 있어야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나중에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그냥 시험지 용도 변경 문제 나오면 그냥 자산 전문, 영교, 근죽의 9개 줄 세워놓고 대충 필요할 때마다 용도군을 하나씩 살 붙여가는 식으로 가면은 대강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게 바로 용도 변경이라는 주제. 자, 바로 지문 가지고 가볼까요? 자, 208페이지 영업시설군 5번째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군 4번째입니다. 이런 문제 요즘에 안 나와요. 시설군 가지고 문제 구성하는 게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해서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오른편 구성을 했네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거의 순서를 외워야 된다고요. 이 파트가 나오면 무조건 자산 전문, 영교, 근주, 9개 써놓고 나서 얘기를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1번 지문은 유치한 겁니다. 시설군을 가지고는 거의 출제를 하지 않아요. 2번 지문,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 자, 이게 6번째인가요? 자, 교수야 의노에서. 자, 그리고 어디로? 전기통신은 3번째죠? 올라가는 거니까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써야 된다고요. 계속 써보고 나서 외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3번째, 교육연구시설. 이게 6번째 시설군이죠? 자산 전문 영교. 교육 및 복지시설군이라고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돈 내고 5번째 영업시설군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니까 허가 받아야 된다. 4번, 공장. 운창공 위 참여 등에서 2번째입니다. 거기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 올라가는 거죠? 허가 받아야 됩니다. 신고해서 그 당시 틀린 걸 고르셔서 답을 뽑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숙박시설 돈 내고 옵니다. 5번째 시설군이에요. 수련시설 교수야 의노 6번째입니다. 내려가는 거니까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종 근생시설, 의료시설, 근주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근린생활시설이 자산 전문 영교에서 교육 및 복지시설, 의료시설, 노유시설은 주로 복지와 관련한 개념으로 보여진다고요. 올라갑니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별 필요 없고 8번 단독을 다가구 주택으로 변경할 때 이때는
대장 변경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용도는 똑같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지문이죠. 단독도 다가구도 단독주택이라는 용도군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다? 이때는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도 필요가 없다. 같은 용도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9번.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를 변경할 때는 신고. 틀렸죠? 같은 시설군일 때는 허용이 될 수도 있고 대장 변경 신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지 중요치 않아요. 해서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거기 일반적으로 거기 어디야 어디 지금 3번 지문부터 6번 지문까지 이런 식으로 주로 출제가 돼요. 나머지는 사이드 쟁점이고 3번에서 6번 사이에서 주로 구성이 된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209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자, 건축법령상 용도 변경 신고 대상 내려가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예요. 이게 가장 전형적인 문제 패턴입니다. 사실은. 해서 보니까 판매시설 돈 내고 5번째입니다. 영업시설군이에요. 그 다음에 창고시설 2번째죠. 운창공 위 참여장에서 산업등기시설군 허가. 2번 숙박시설 돈 내고 5번째입니다. 한편 위락시설 문화및 집회시설군에서 문화및 집회시설 4번째 속합니다.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관광휴게시설, 위락시설에서 올라가는 건지 허가. 장례시설 2번째입니다. 운창공 위 참여장. 거기에서 종교시설 4번째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거니까 신고. 이것은 포함이 돼야 되죠. 자, 리을번 의료시설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의료시설 교수야 의노 해서 어디에 교육 및 복지시설군 6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 같은 시설군이네요. 그러면 변경 신청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 일종 근생 근린생활시설군 자 자산 전문 영교근 해서 7번째. 거기에서 업무시설은 주거 업무시설군 밑으로 내려가죠. 신고 디귿하고 그 다음에 미음 이게 신고 대상. 근데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는 사실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기억번이 허가라는 걸 알면 기억을 다 제거해 버리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5개를 다 해설을 한 다음에 하면 안 되고 기억번이 허가라는 걸 확신을 하게 된다. 그럼 신고상을 고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억을 다 제거해 버려요. 니은번이 허가라는 걸 알았어. 그럼 니은도 제거해 버려. 기억 니은 다 제거하면 자 답이 뭐가 돼? 또 하나 더 해야 되는구나.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여튼 뭐 요렇게 문제 하여튼 같은 지식이라도 좀 패턴 잡아내는 거 필요했었고요. 자, 거기 2번 문제는요. 해설 가리시고 찍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해설 가리시고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와우 이게 뭐 장난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찍으셔야 돼. 어떻게든 맞춰야 돼. 어떻게? 그나마 어서 본 거. 그나마 어서 본 게 어디냐. 우리가 공부했던 것과 관련해서 그나마 한 번이라도 본 항목이 뭐가 있는지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 몇 번? 2번. 신고 나와 있죠? 신고 나와 있죠? 이 내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내용이 무슨 말인지조차 전혀 이해 자체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건 읽어봐봤자 의미가 없다. 학원 강사도 못 푸니까. 이거는 국토교육부까지 수많은 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연구, 면밀하게 검토해서 죽으라고 낸 문제예요. 아니 이러면 안 되잖아. 지금 4층의 건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는 점 서점으로 용도 변경한다. 병원은 의료시설이고요. 서점은 일종 근생시설입니다. 뭐 이런 취지라고.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시험에 나왔던 적이 없다고. 봐도 몰라. 시험장 가서 봐도 몰라. 그럼 문제는 결국은 찍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유일하게 봤던 게 뭐야? 허가나 신고. 이거밖에 공부 안 하셨잖아. 틀려요? 맞아요? 몰라. 유일하게 아는 단어가 뭐라고요? 허가, 신고. 다음 몇 번? 2번.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좀 신뢰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하시게 되면 찍어서 맞추면 행복 3배입니다. 대박이야, 대박. 절대 제 해설도 안 썼어요. 하도 복잡해갖고 써봤자 의미도 없어.
이런 문제는 무조건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실 때 최대한 어떻게 간다고요? 쉽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돼. 어려워도 그나마 내가 아는 것, 내가 봤던 것 중에서 어떻다 답이 나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게 되면 잘 풀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면 소설 쓰고 있어요. 무조건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뭐라고요? 한 번이라도 본 거. 어서 한 번이라도 봤던 거.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용도 변경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건축 관련 규제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